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신고는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보험료를, 계산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확정보험료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급한 근로자의 보수와 전년도 외주공사비의 29%, 전년도 장비대의 29% 등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일시납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보험료는 당해년도 보수를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료인데,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에서 130% 이내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보수 총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시납 또는 분납 둘 다 가능하며, 일시납하는 경우 3% 감면이 있고, 분납은 감면은 없지만 4분기에 나누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확정보험료보다 전년도 계산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이 나올 것이고, 확정보험료보다 전년도 계산보험료를 더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급관계에서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주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사는 발주처에서 시작하여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도급공사 밑에 제하도나 제재하도가 있는 건 현실이긴 하죠. 그럼 이때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주체는 바로 원도급 공사를 하는 원수급 사업장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미승인 하도급 공사를 한 하수급인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당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는 원수급인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제하도급이나 제재하도급 사업장도 납부할 의미는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주처를 통해서 원도급 공사를 하고 하도급 공사를 하는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라면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기억해야 할 점도 원도급사에서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 적용 대상은 기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노무 제공자였지만, 이 전속성이 폐지가 되면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잠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에서의 노무 제공자는 누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노무 제공자 건설기계는 우리 소위 말하는 27종 조종사가 되겠고요. 노무 제공자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 제공자 건설 기계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를 비롯하여 총 27종의 조종사가 되겠고요. 노무 제공자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서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신고에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부가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가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 즉 건설업과 볼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일반 사업이라고 보는데, 매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를 사업장에 부과 및 고지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는 부가고지 사업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벌목업이 되겠으며, 사업장에서 보수 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 사업장을 자진신고 사업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고지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설업이 왜 자진신고 사업장인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본사와 현장의 보수의 구분이 어렵고 두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 간 인력 이동이 빈번하고 그 이동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업 이외에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즉 건설업도 하면서 제조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면서 도소매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면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는 부가고지 사업장, 현장은 자진신고 사업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고지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보수총액 신고는 부가고지 사업장, 보험료 신고는 자진신고 사업장이 되며 신고 기한은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겠고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지만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의 계산보험료 이 두 가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한다는 거죠. 산정 방식으로는 보수총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되겠고 보험료 신고는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 노무비 그리고 건설 장비까지 포함해서 보험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과태료는 둘 다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가산금은 보수총액 신고는 없으나 보험료 신고는 납부 보험료의 10%가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연체금의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 단위로 1500분의 1이 가산이 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1일 단위로 6000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5%의 연체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장별로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현장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현장별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고 안분 비율 산정은 전체 현장의 노무비를 총 합산한 다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의 비율만큼 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현장별 산정의 경우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안분 비율 산정의 방식의 경우는 전년도 계정별 원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현장별 산정의 경우 모든 현장에 대한 공사 원가 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안분 비율 산정의 경우에는 비율 산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율만 잘못 산정이 되어도 납부하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기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 돈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가 있어서 현장별로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분 비율로 산정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 납부 현장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공사건이 달라지는데 원도급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둘 다 납부 대상이 되겠고요. 미승인 하도급 공사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납부해야 할 공사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는 고용보험료만, 산재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는 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납부 대상이 되는 공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고용 승인을 내려준 원도급 공사는 산재보험료를, 산재 승인을 내려준 원도급 공사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 둘 다 승인을 내려준 원도급 공사는 고용 산재 보험료 둘 다 납부하지 않는 현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방식에 있어서 산정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별 산정 순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부, 개시사업장 현황조회, 일용직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신고 자료 등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내근직과 현장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부를 통해 내근직 보수와 현장직 보수 합계를 정리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현장공사 도급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과 납부 제외 현장으로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납부 현장의 보수를 발췌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에 대한 보수, 외주비, 장비대를 발췌하시고 외주공사비 및 장비대의 경우에는 29%만 보수 총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외 대상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자 확인 후에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수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및 발췌한 보수 총액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료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근직과 현장직을 구분하시고 세 번째 현장 공사 도급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험료 비율을 산정하셔야 하는데 원도급 공사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율을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체 현장의 보수를 발췌해야 하는데 전체 현장에 대한 보수, 외주비, 장비대를 발췌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외주공사비 및 장비대의 경우 29%만 보수 총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외 대상자를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일곱 번째, 보수 합산을 하셔야 하는데 보수 합산한 후에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만큼의 보수 총액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 총액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작년에만 해도 외주공사비 및 장비대의 경우 30%를 보수 총액으로 반영했다면 올해 2026년부터는 외주공사비 및 장비대의 경우 29%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노무 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노무 비율을 보면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외주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주공사비, 장비대의 경우에는 100분의 29, 즉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 비율로 보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는 외주비나 장비대를 모두 30%가 아닌 29%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 총액에서 적용 제외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 보험료 둘 다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 동거 친족, 비상임 이사 보수, 등기이사, 비과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료만 적용 제외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 근로자인데 이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포함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F2, F5, F6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세 번째 H2, E9 체류 자격,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4 체류 자격, F4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첫 번째 해외법인 파견 근로자, 그리고 두 번째 휴업, 휴직 또는 보호휴가 중인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안분 비율 방식의 보험료 산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해야 할 공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공사는 원도급 공사,
고용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고용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가 되겠고,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할 공사는 원도급공사,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고용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5가지의 보수 총액을 먼저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사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본사의 산재보험 보수총액, 그리고 현장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현장의 산재보험 보수총액, 마지막으로 현장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수총액까지 총 5개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는데, 이때의 보수는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 어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라면 모두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합산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도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넣어줘야 하는데, 이때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경우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부를 보고 근로자의 보수의 합산액을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과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각각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넣을 때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넣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을 살펴보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명칭은 급여든 임금이든 잡급이든 사업소득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의 합산액과 외주공사비의 29%, 단 이때는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전체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29%는 모두 발췌하여 고용보험 비율만큼의 보수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의 경우에도 현장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 장비 사용료의 29%, 이때 노무제공자 보수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제공자 보수로 별도로 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사용료 29%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29%, 물론 사업주 승인 내려준 공사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29%는 모두 발췌해서 산재보험 비율만큼의 보수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사 수익금 계정은 그 뒤에 나올 비율 산정에 필요한 계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재료 도급 계정에는 순수하게 원재료만 있다면은 산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안에서 외주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보수총액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29%만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외주공사비 계정의 경우에는 외주공사비의 29%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 보수총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료 계정의 경우에도 장비 사용료의 29%를 산재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노무제공자 보수는 제외하셔야 한다는 거죠. 잡급 계정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보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 보수 총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사업소득 급여의 경우 실제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으로 각각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주 용역비 계정의 경우 그 내용이 일용직 보수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 보수 총액에 합산해줘야 하고요.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에는 외주 공사비로 29%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각각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외주 공사비 성격이기 때문에 외주 공사비로 보고 29%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고, 지급 수수료의 경우 일용직 보수인 경우만 발췌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각각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췌해야 할 계정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 외의 계정에도 공사비가 있거나 인건비가 있거나 한다면 추가로 더 발췌를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각각 합산해 주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건설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과 건설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보수 총액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명세표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를 운전한 조종사가 사업주가 직접 운전했는지 아니면은 건설기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작업 확인서가 필요한데, 물론 이 작업 확인서 없이도 누가 운전을 했고 그리고 언제 일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표가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며 기준 보수로 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표가 직접 건설기계의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의 29%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업주가 직접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 기준 보수로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보수액 일당 93,766원 곱하기 4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여 375,064원을 보수 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2025년 7월 이전의 기준 보수액은 일당 82,648원이기 때문에 산정하실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사용료 29%로 산정을 하게 되면 장비 사용료 공급가액 1,200만원에 29%한 348만원을 보수 총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거죠. 단가가 낮을 때는 노무 제공자로 산정을 하나 장비 사용료로 산정을 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노무 제공자 기준 보수로 산정할 때 보수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현장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보수 총액까지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 중에서도 공사 수입 계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이 공사 수입 계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제품 매출 및 비공사 매출은 총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공사 매출만 총 매출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공사 매출이 7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 현장별로 원도급 공사인지 아니면 하도급 공사인지를 구분하시고, 하도급 공사 중에서는 고용 승인을 받았는지 고용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산재 승인만 받았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 공사 종류별로 매출액을 합산해 줘야 합니다. 고용 승인받은 공사 매출액이 33억 3,200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 70억 대비 47.6%가 되고요. 미승인 하도급 공사는 1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 대비 19.29%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도급 공사 매출액은 23억 1,800만 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33.11%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 공사별로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내야 될 현장의 비율을 합산하면 80.71%가 됩니다. 고용 승인받은 공사의 47.6%와 원도급 공사 33.11%를 합산한 비율인 거죠. 그리고 산재보험 비율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되는 공사는 원도급 공사만 있기 때문에 33.11%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각각 산정한 다음에 보수 총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서 주의할 점은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가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인 즉 80.71%만 반영해서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넣어주시면 되고, 본사 산재보험 보수 총액은 비율과 상관없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은 각 보수를 산정한 다음에 고용보험 비율만큼인 80.71%만 반영하시면 되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도 전체 보수를 산정한 다음에 33.11%만 산재보험 보수 총액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수총액도 노무제공자 기준 보수액으로 산정한 보수총액 곱하기 33.11%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정한 보수총액을 가지고 2025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면 확정보험료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본사는 본사 고용보험료율과 본사 산재보험료율을, 현장은 현장 고용보험료율과 현장 산재보험료율을, 그리고 현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면 최종 확정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수총액으로 계산보험료도 입력하시면 되는데 확정보험료와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율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5년도 보험료율이 아니라 2026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소나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계산보험료를 감액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30%를 초과 감액만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당해년도 개시신고된 공사 금액의 27% 이상은 계산보험료로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고용산재보험료 현장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할 공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원도급공사, 고용승인받은 하도급공사, 고용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가 되겠고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할 공사는 원도급공사,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고용산재 승인받은 하도급공사가 되겠습니다. 안분비율 방식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가장 큰 차이는 납부해야 할 현장만 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의 경우에도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나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는 고용보험 납부할 현장의 보수만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 고용보험 보수총액도 고용보험 납부해야 할 현장의 보수만 넣으시면 되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도 산재보험 납부해야 할 현장의 보수만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수총액도 납부해야 할 현장의 보수만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분비율 방식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부를 통해서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합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인데 고용보험 납부해야 할 현장의 보수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현장에 대한 보수총액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A부터 F까지 현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장별로 어떤 현장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재하도급 현장인지 미승인 현장인지 산재승인인지 고용산재승인인지 원도급 공사인지를 구분하셔야 하고요. A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 현장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원청에서 납부하므로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승인 하도급 현장도 원청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C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 하도급 현장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는 우리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고용산재 승인 하도급 현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우리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각각 넣어주셔야 합니다. 고용승인 하도급 현장은 고용보험만 납부하시면 되는 현장이므로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원도급 현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둘 다 보수총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발췌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각 현장별로 안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개정 과목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급여는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상여금은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의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작급의 경우에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급 수수료, 외주 공사비, 장비 사용료, 외주 용역비, 폐기물 처리, 하자 보수비가 되겠는데 지급 수수료에 공사비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한다면 공사비는 29%를 그리고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를 그대로 포함을 시켜줘야 합니다.
외주 공사비의 경우에는 외주 공사비의 29%를 보수 총액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장비 사용료도 장비 사용료의 29%를 보수 총액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다만 노무 제공자 보수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 제공자는 기준 보수로 계산해서 따로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게 되면 중복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일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사로 보기 때문에 공사비의 29%를 넣으시면 되겠고, 하자 보수비의 경우도 외주 공사비의 성격으로서 공사비의 29%를 보수 총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체크한 계정 과목 이외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발췌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별로 보수 총액을 산정한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현장인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인지에 따라서 보수 총액을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 총액을 가지고 25년도 요율을 곱하게 되면 확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본사의 경우에는 25년도 본사 고용보험 요율과 본사 산재보험 요율을, 현장의 경우에는 25년도 현장 고용보험 요율과 현장 산재보험 요율, 그리고 25년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요율을 곱하게 되면 각각의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수 총액을 가지고 그대로 26년도 요율을 곱하게 되면 26년도 계산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보험료 보수 총액과 계산보험료 보수 총액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근로자의 감소나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계산보험료 감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30% 초과 감액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당해년도 개시 신고된 공사 금액의 27% 이상의 보수 총액으로는 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정된 보수 총액을 가지고 보험료 신고서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리번호의 0번인 본사 보험료 신고서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보험료 칸을 보게 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보수 총액에는 본사 산재보험 보수 총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는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사업자 번호 더하기 6번인 현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근로자 보수 총액에는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노무제공자 건설기계와 건설화물의 보수 총액은 건설기계와 건설화물 각각의 보수 총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보수 총액은 노무제공자 기준보수로 산정한 보수 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에는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확정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은 기본 2년에서 3년치 과거의 자료를 소급해서 한 번에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조사가 나오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의 차익이 큰 사업장, 두 번째,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세 번째,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약 50% 이상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그리고 네 번째, 최근 3년 동안 조사 대상에서 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조사 자체는 피할 수 없겠으나 제대로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신고할 때 주요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원재료,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 등 노무비, 외주공사비에 대한 누락이 없이 입력을 하였는지, 현장 소장,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보수를 일괄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였는지 등을 여러분들께서 쭉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확정정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정산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